반갑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법시험과 공무원 수험가에서 매년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김옥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 범죄학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2022년부터 경찰 분야에 이제 이 범죄학이 최초로 시험 과목으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로 앞에 서 있는 왕자님들이나 공주님들처럼 상당히 두려움도 크고 또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잡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마련된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내년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집필해서 출간한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위한 범죄학, 이것은 대학 교과서로서 지금 집필이 돼 가지고 출간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재판 2세판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이 대학이나 출제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도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순환 기본 강의에서 주교재로 지금 삼고 있죠. 그다음에 이 객관식 범죄학, 이것은 사법시험 기출문제나 그간의 형사정책 기출문제를 전부 다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출제될 경찰 시험에 맞춰서 이 출제 유형이라든가 선다를 사지선다로 전부 다 변형시켜 가지고 출간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제 의뢰받은 교수들도 현재까지는 이 경찰 범죄학에 있어서 기출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을 가장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이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이 방만한 그런 과목이죠. 범위도 엄청 넓고 그다음에 법학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가 될 수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범죄학 교재들과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이 단거나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 강의할 때건 객관식 강의할 때건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초점이 딱 잡히면서 공부 효과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학은 이 기존의 헌법학이나 형사학 이런 과목들과는 달리 지금 처음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런 학문과는 이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그런 과목이죠. 자, 그래서 이 범죄학만의 특성과 대비 전략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과목 특성과 상관없이 기존의 정형화된 그런 이 형사법이나 헌법처럼 공부해 나가게 되면은 도저히 70점 이상 득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학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범죄학은 기출문제가 전혀 없고 지금까지 사법시험의 형사정책이나 경기지도사 범죄학 기출문제를 100% 달달달 암기하면서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40문항 중에서 25문항 득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법시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시험이었지만 이 형사정책만큼은 선택 과목이었고 그리고 문항수도 25문항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문항 출제되는 범죄학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범위도 이렇게 좁았죠.
그런데 지금 이 범죄학은 40문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하게 그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출제 범위도 사법시험보다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학은 지금 법학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이 이 종합된 그런 학문인데, 자 그래서 이 범죄학만의 그런 특징은 이 범죄학은 이 현실 관점에 따라서 이제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 경험 과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범죄 개념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그런 이 법학 과목에 있어서 형사법에 있어서는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하나의 개념으로서 정리가 돼요. 그렇지만은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이 범죄 개념에 대해서 매우 상대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법적 그런 범죄 개념 이외에도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든가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 개념, 뭐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 개념,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는 그런 범죄까지도 다 포함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이 방대한 그런 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범죄학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립된 그런 학문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론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해서 소개하는 것이 범죄 원인론 분야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범죄학 교재만 하더라도 수십 권에 달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간되어 있는 형사정책 범죄학 교과서만 하더라도 10종류가 넘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 범죄학에서 다루는 범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그런 규정들의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가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특별 형사법만 하더라도 10종류 이상이 되는 그런 범위가 가장 넓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학은 기본적인 어떤 실력과 정확한 그런 안목이 없다면 제대로 합격 점수를 득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이 과목들은 뭐 범죄학보다도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런데 다행히 그런 과목들은 1년이면은 300문제 이상 기출문제가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10년 20년 하게 되면 뭐 3000문제 이상의 그런 기출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서를 가지고 회독수를 많이 늘려나가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범죄학만큼은 요약서와 기출문제 가지고는 도저히 합격 점수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도 방대하고 전형적인 기출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이 강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범위를 좀 잘 한정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출제 유형과 준비 요령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범죄학만큼은 절대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출제 가능성도 없는 그런 내용 뭐 파고 들어가고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한 사람은 아무리 치열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60점 이상 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경영 특채에 있어서만큼은 이 범죄학이 앞으로 2022년이나 2023년에 걸쳐서 있어서는 다른 과목보다도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격권에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법학 과목이라든가 경찰학 이런 것은
워낙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재도 잘 갖춰져 있고 기출 문제도 많이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 80에서 90점 기본적으로 다 득점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점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체계도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범죄학을 누가 90점에서 95점 득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90점에서 95점 득점한 사람은 합격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 아무리 잘 봤어도 이 제대로 방향 잡지 못해 가지고 뭐 70점 미만으로 이렇게 득점한다든가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특성을 충분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출제 경향을 파악해 가지고 그 출제 경향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득점을 이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강조했듯이 지금 사법시험에 있어서도 25문항밖에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비지도사에 있어서 그 기출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찰 간부나 경영특채에 있어서 범죄학 그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경비지도사의 그 수준 이것은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수준 정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출문제의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출제 경향을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이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준비 방향 이런 것을 파악하느라고 1년 이상 계속 지금 여러 그 분야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객관식 문제집하고 단권화 노트가 그 집필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그 범죄학만의 그런 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학 과목처럼 이렇게 단순 암기법으로 머리글자 암기법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다면은 그런 이 범죄학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함정을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출제하고 하게 되면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범죄학이 워낙 이 분야가 넓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게 되면은 도저히 우리한 두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또 이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금방 바로바로 또 잊어먹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나는 이제 이 1996년 사법시험 강의하면서 10년 이상이 걸쳐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이 공부를 시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차원에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연계학습법과 이해학습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계학습법과 이해학습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뭐 웬만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은 이해가 충분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전 시험에 있어서는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관련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틀릴 가능성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법령이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다면 법령 관련 문제에서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령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출제 심리학상 그러한 법 조문이라든가 이론을 가지고 출제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하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 바꾸기 함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게 되면은
범죄학 커리가 끝나게 되면은 범죄학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체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튼 실전 그 시험 문제 선택 지문 보게 되면은 그 뭐 자동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이 쉽게 파악이 되고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내년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료 감호 등에 하는 법률상의 그 조문들이죠. 그래서 이 치료 감호 등에 하는 그 법률에 보면은 이 검사는 공소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그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단순히 출제자들이 그냥 이 조문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분석 능력과 또 응용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 검사는 공소 제기한 그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검사가 이제 이 형벌거 청구하기 위해서 그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 감호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심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1심에서 청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심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이렇게 별도로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제 이 조문이 헷갈리도록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치료 감호의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했을 때 이것이 왜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료 감호의 판결만큼은 형벌하고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치료 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때는 이 치료 감호만 독립 이렇게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 판결 선고 동시에 하는 것하고 이 청구를 공소 제기와 동시에 하는 거, 이것은 전혀 다르구나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해학습법에 있어서도 그 용어,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그 원어라고 하더라도 아토노미 해가지고 이제 이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아토노미를 어떤 그 교재에서는 자율성으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자유분방으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또 비슷한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될 때도 어떠한 우리나라 그 단어로 번역한 것이 출제가 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토노미가 왜 자율성이라고도 하고 자유분방이라고 해도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단순히 암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1960년대에 미국의 주도적인 이 범죄학 이론이 이 스트레인 시얼인데, 이것도 이제 이 스트레인 이것을 이제 어느 책에서는 긴장으로 번역하고 어떤 책은 압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용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인 시얼에 해당하는 그 이론들이 이 머튼이라는 학자의 아노미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엔과 클로드 올린의 하이무나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980년대 이후에 최근에 등장한 이 새로운 스트레인 시얼이로서 이 제도적 아노미 이론과 일반 긴장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제자들이 이런 관련성 가지고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아노미 이론이나 하이문화 이론,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거시적 수준의 그 범죄학 이론인데 이 일반 긴장 이론 이것은 미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에구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일반 긴장 이론이 이질적인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나가고 하면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득점하고도 쉽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연계학습법에 있어서도 이 연계라는 거 이것은 이제 일단 그 공부한 내용하고 항상 실제 시험에 있어서 선택 지문의 구체적인 유형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는 것은 학자로서 어떤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밀하게 파고들고 또 뭐 분석해서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단순히 교양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선지의 어떤 그 내용과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한정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론과 법령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 범죄학 연구해 가지고 그 대책이 그 제시되면 그 대책을 현실적으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법률로 제정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주장된 그 제도 이런 것은 법령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론과 법령 이런 것을 완전히 파편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면은 제도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암기 분량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론과 법령도 항상 연계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공부해 가지고 또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그것을 응용력을 발휘해 가지고 거침없이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분과 전체를 연계시켜서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이제 그 관련된 그 내용 이것을 파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뒤에 또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한 그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연계학습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하고 또 계속 반복해 주기 때문에 커리가 끝날 시점 되면은 많은 그 수험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하고 같이 앞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학의 출제 비중도 이제 그 발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범죄 원인론도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범죄 원인론이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그 기준으로 출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문제에서 22문제 정도가 이 원인론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물학적 원인이나 심리학적 원인론 이것은 현재까지는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체계가 잡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 학설사적인 측면에서 이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명확하게 이제 그 정립된 이론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20문제 중에서 생물학적 원인론 기껏해봤자 2문제 내지 3문제, 심리학적 원인론도 2~3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까요? 그래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은 20문제 비중 중에서 6문제 이상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4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학적 원인론이죠. 그래서 이 교재 그 비중에 있어서나 다루는 그 문제
있어서도 이런 것을 차등을 줘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이 연구됐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죠. 그래서 이 대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범죄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론도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예방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정립된 어떤 법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론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벌론과 보안처분론 이것은 이미 우리 형법에서 이 가장 무거운 사형에서부터 가장 가벼운 몰수까지 9가지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형벌에 관련된 기초 이론하고 현행법 조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되는가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보안처분론 하게 되면 이제 형벌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범죄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사 제재가 보안처분론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처분론이라고 번역한 용어를 쓰지만은 구체적인 의미는 강제적 예방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제적 예방처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이 보안처분론과 관련해서는 아까 소개했던 치료감호 등의하는 법률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의하는 법률과 같은 특별 형사법이 한 10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로 법 조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형벌론과 보안처분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책론이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배정이 됐다 하게 되면은 현행 법령에서 적어도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법령 관련 문제 출제됐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고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조문들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만을 딱딱 선별해 가지고 그리고 그 조문을 가지고도 주로 출제자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뒤바꿀 것이고 또 어떠한 방향에서 함정 패턴이 제시될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이 준비를 해 나가야지 무조건 법령만 달달 암기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범죄학 기초적인 이론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라든가 실종주의 범죄학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 위주로 강의 듣고 소화한다면은 가장 쉬운 문제로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론 10%니까 4문제 정도 그저 쉽게 득점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범죄 유형론 이런 것은 이제 원인론과 대책론이 이제 이 종합이 돼 가지고 강론처럼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라든가 조직 범죄라든가 성폭력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원인론과 대책론이 종합이 되고 또 이 범죄 유형론에 있어서도 이론에 대해서는 한 2문제 출제될 거고 또 범죄 유형론과 관련된 가정폭력 특별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별법 이런 현행 법과 관련해서 한 2문제 정도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제 비중 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출제 비중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제대로 합격 수준에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어차피 5, 6문제 차이로 떨어지지 않아요. 응? 겨우 1-2문제 차이로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냐 이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는 일반 이론이나 범죄 유형론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 비중 이것은 이 집필하는 저자나 강의하는 우리 선생들이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배정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구태여 여러분들은 한 번만 보고 스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1순환, 2순환, 3순환 과정으로 지금 커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순환 과정에 있어서는 그 교과서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죠. 그러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시험 유형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OX 핵심 체크로 해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OX 테스트를 매일 해요. 그리고 이제 6회 강의가 끝나면은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는 40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하면서 또 자기 실력도 테스트하고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하죠. 그리고 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서 이제 이 단권 하나 터 가지고 계속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면서 일순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그 정독해 가지고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혼자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 그 오해득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범죄학에 있어서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본 실력 갖추는 이 일순환 강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순환에 있어서는 이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기억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선지 가지고도 앞으로 출제자들이 그 선지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주로 변형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제시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매 한순환 강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5회독 이상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10회독 이상의 그 실력 양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순환에 있어서는 40문제씩 해가지고 이제 실전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전 시험처럼 똑같이 그 시간 재면서 시험을 본 뒤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줌으로써 마지막으로 이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이 세세하게 보충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시한 방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 40문제 중에서 최소한 37문제 이상은 득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가장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분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독자적으로 공부하면서 헤매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일순환 그 기본 강의의 그 특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의 및 그 교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 하는 거죠. 법학도 그렇고 범죄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 갖추는 거예요. 기본기만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명확하게 어떤 것이 암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지문 암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지문 딱 보면은 감으로라도 딱딱 그 선택지문이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찍는 훈련도 아주 높아지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화되고 또 확실하게 이제 응용 능력도 길러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내용은 항상 그 출제에 맞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제 보통 자기가 문제 풀다 보면은 틀린 부분에서 계속 틀리고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틀린 부분 이런 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그 오답 노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나가고 함정 패턴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A4 용장으로 이 5페이지 이상으로 늘어나면 안 돼. 5페이지 이하 분량으로 딱딱 마지막 시험 직전에
체크할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은 합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강의 들으면서 계속 그냥 공부 분량이 이렇게 벌어지고 한 사람은 장수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 수험사에서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 따라하기 어렵고,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 요령 좋은 놈 이겨낼 수는 없다 하듯이, 시험에 있어서는 요령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강의가 이루어질 때 항상 기본 강의에서도 단권화 노트하고 객관식 강의에 있어서도 단권화 노트하고 연계시키면서 가장 집중적이고 알찬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이 합격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이 고귀한 청춘을 희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년 시험이 늦어지면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최소한 7천만 원이 날아간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은 오로지 합격만이 의미가 있다. 0.1점 차이, 이 커트라인에서 0.1점 차이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첫 번째 실패자의 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적당히 뭐 좋은 점수 받았다,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항상 그 확실하게 불안감 없이 준비를 하려면은 그 합격 수준보다는 130% 이상 이렇게 높여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아무튼 모든 것을 내던져서 치열하게 정확하게 준비를 해나가자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2022년 아니면 2023년까지는 멋진 경위님이 되든지 경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를 확신하면서 앞으로 함께 열심히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감사합니다.